2011년 7월, 한 싱글맘이 자신과 아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된 것은 몸이 절단된 시신과 심하게 부패한 뇌 조직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바로 그녀의 전 남편인 그랜트 헤이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게 한 걸까요? 로라 진 에커스는 27세의 활발하고 외향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킨스턴에 거주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라는 그랜트 헤이즈와 사이에 두 아들, 2세, 3세를 두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음악가인 그랜트의 직업은 그가 자주 집을 비우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랜트는 배우 아만다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로라, 그랜트, 아만다는 두 아들을 함께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가며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로라는 그녀의 절친인 셰본 매더스와 함께 레스토랑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미래 계획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항상 자신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로라는 한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셰본은 로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셰본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로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셰본은 친구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녀의 차도 없었습니다. 7월 18일, 셰본은 경찰에 로라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로라의 아파트는 깨끗했으며 물리적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로라에게 두 아들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화분은 물을 주지 않아 거의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로라가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로라 아파트 근처와 출입구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것은 7월 13일 오전 8시경 출근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셰본은 경찰에게 그랜트와 로라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아이들을 교환하기 위해 만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랜트에게 연락하여 로라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랜트는 7월 13일, 로라가 두 아들을 롤리의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로라를 마지막으로 본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7월 15일 롤리의 주유소에서 만나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기로 했지만 로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그랜트가 두 아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잠시 동안 가게 밖에서 기다렸지만 로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 19일, 로라 진 에커슨이 실종된 지 6일 만에 그녀의 실종 소식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때 로라의 친구 옥산나는 7월 13일 오후 4시 19분에 로라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로라는 옥산나에게 전 남편 그랜트 헤이즈의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며 오후 7시에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라의 차가 그랜트가 새아내 아만다와 함께 살고 있는 롤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로라가 7월 13일 오후 4시 19분에서 7시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그랜트와 아만다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라의 절친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셰본 매더스는 로라와 그랜트 사이의 양육권 갈등이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라는 아만다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공동 양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로라의 다른 친구 하이디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이디는 처음부터 그랜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이디는 로라와 그랜트의 양육권 싸움이 곧 끝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라가 양육권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로라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랜트는 평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법원의 임시 조치였으며 그랜트는 로라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로라는 그랜트가 약물 남용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라는 약물 남용 고발의 결과를 막 받았고 최소한 법원이 양육권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라는 최근 2개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라는 양육권 문제로 아만다와 갈등을 겪었지만 최근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7월 12일, 로라는 그랜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그는 주중에 아이들을 만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3일, 로라는 킨스턴에서 롤리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오후 4시 12분, 로라는 그랜트에게 문자를 보내 출발했으며 약 1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라는 오후 4시 59분, 쇼핑몰 근처에서 그랜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로라는 절친 셰본 매더스와의 업무 전화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오후 9시에 통화하기로 했지만 셰본은 로라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로라 진 에커슨의 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마지막 통화는 7월 13일에 전 남편 그랜트 헤이즈와의 통화였습니다. 몇 달 전, 로라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랜트와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이미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색 영장을 얻은 경찰은 그랜트와 아만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은 표백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카펫에는 표백제가 사용된 흔적이 있어 눈에 띄었고 욕실에서도 표백제 냄새가 났으며 커튼이 없고 욕조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수사관들은 2가지 필체로 작성된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랜트가 로라에게 $25,000를 지불하고 양육권을 얻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로라의 서명이 7월 13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단서는 수사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주택 수리에 사용되는 전기톱 설명서였습니다. 경찰은 그랜트가 7월 14일 새벽 2시 30분경 아파트에서 약 4.8km 떨어진 편의점에서 전기톱, 톱날, 장갑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의 CCTV 영상은 그랜트가 물건을 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틀 후, 그랜트는 다시 편의점에 들러 얼음과 냉각기를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그랜트와 아만다가 로라의 시신이나 증거를 텍사스에 있는 아만다의 언니 카렌 페리의 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텍사스로 가서 카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렌은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결국 아만다가 로라를 다치게 했다고 털어놓았고 낚시를 위해 보트를 빌렸으며 인육을 먹는 악어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7월 24일, 잠수팀은 그랜트와 아만다가 낚시를 하러 갔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에 무언가가 부어졌으며 이 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 이 유골이 로라 에커슨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랜트와 아만다는 부모님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면서 7월 19일에 그랜트가 산 염산을 발견했습니다. 아만다 역시 언니 집 근처에서 염산을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라가 7월 13일 그랜트의 아파트에 도착했으며 그랜트가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로라가 이를 거부하자 싸움이 벌어져 로라가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랜트와 아만다는 이후 로라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그랜트 헤이즈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만다의 재판에서는 그녀가 그랜트를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도와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녀가 강요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만다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13년형을 선고받았고 시신 훼손죄로 추가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랜트와 아만다는 이후 이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야생동물 공원에서 직원인 데니스 에비게일 바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은 피해자와 애매한 관계에 있던 동료 패트릭 해밀턴에게 의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생사 여부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데니스 에비게일 바서는 1969년 9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94년 미래의 남편인 찰스 바서를 만났습니다. 찰스는 해병대에 있었고 데니스는 제인 구덜 침프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6년 9월에 결혼하여 캘리포니아 주 오션사이드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데니스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칼스테이트 샌 마코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샌디에고 동물원 사파리 공원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항상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프리카와 일본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000년 9월 22일 금요일, 데니스는 아침 4시 30분쯤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로어 앤드 스노어 이벤트, 즉 야간 동물 관찰 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동료 패트릭 해밀턴과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패트릭은 사파리 공원에 전화하여 차에 문제가 생겨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9월 23일 토요일, 경찰은 데니스와 패트릭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러 오지 않았고 둘 다 실종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찰스는 아내가 실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에 나갔고 데니스의 차가 집에서 새집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찰스는 차가 이상한 각도로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어 중 하나가 펑크나 있었고 사이드 미러가 없어졌으며 앞유리에는 금이가 있었고 키는 여전히 점화구에 꽂혀 있었습니다. 찰스는 운전석이 끝까지 뒤로 밀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약 5피트 3인치인 데니스는 그 차를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차가 주차된 집에 갔지만 이웃들은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실종된 시점에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은 40대 초반이었고 최근에 이혼을 겪었습니다. 사파리 공원의 모든 사람은 패트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영장류 구역에서 승진했고 공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공원 직원들 사이에는 패트릭이 새로 고용된 젊은 직원들을 자주 유혹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여성 직원들은 새로 고용된 직원들에게 패트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했고 모두 패트릭에게 두 가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학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동료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착했고 전 연인들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데니스를 납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찰스는 한번 패트릭이 이 집에 있었을 때 데니스와 다른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는 패트릭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는 데니스가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이 은행 기록과 휴대폰 기록을 조사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20분 동안 통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패트릭은 데니스를 스토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가서 창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의 은행 기록에서 그는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샌디에고 카운티, 템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로이에서 멈췄습니다. 길로이는 오션사이드에서 약 8에서 10시간 거리로 샌디에고 보안관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패트릭의 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0년 9월 27일 수요일, 비번 중인 한 경찰관이 패트릭의 차를 발견했고 고속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패트릭은 속력을 내며 운전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인도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의 권리를 잃고 병원에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패트릭 이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데니스를 목 졸라 죽였다고 고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에 타고 그녀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화를 내며 그녀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사막으로 데려가 나무에 기대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경찰에게 데니스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데니스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패트릭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메시지에서 데니스를 죽였고 그녀의 시신을 어머니의 땅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패트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데니스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처방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8월 27일,
패트릭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데니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데니스는 실종 이후 남편,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데니스는 영국 시민권자였지만 여권은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2급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패트릭 해밀턴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급 살인 혐의를 철회하려 했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2월 20일 패트릭은 다시 경찰에게 데니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동의했지만 사막의 한 장소를 가리켰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릭은 2014년과 2017년에 2번 가석방이 거부되었습니다. 다음 심리는 2024년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샌루이즈 오비스포에 있는 캘리포니아 맨즈 콜로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지만 여전히 데니스의 행방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트릭이 제공한 정보는 신뢰할 만한가요? 데니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